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에서 드라마 연출을 맡고 있는 김도훈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아날로그 파라서 이게 뭐 자료는 준비 못했고요. 어, 제가 보니까 이 호프라는 항목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 희망이라는 그 항목에 제가 희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제가 입사를 96년에 MBC 입사를 했거든요. 96년에 입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의 희망은 딱 하나였어요. 그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재미있는 드라마 만들고 싶다였는데 그 일념 하나로 사실은 그 힘든 조연출 기간과 모든 걸 버티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연출자로 데뷔를 해서 단막극을 만들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반골 기질이 많아서 그 위에 상사들하고 좀 많이 친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좀 개기고 좀 이런 편이었어요. 제 고집을 좀 강조하고 좀 남들과는 다른 드라마를 자꾸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좀 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늦게 연출자로 미니 시리즈를 맡았어요. 제 동기 중에서.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제가 어제 경성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 어제 들으신 분들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미니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진짜 드디어 내가 한번 대박을 쳐서 연출자로 이름을 날리고 자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늦은 나이에 처음 미니 시리즈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미니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장렬하게 망했어요. 완전 폭삭 망했어요, 진짜. 그 손예진이 대한 A급 걸출한 배우를 데리고도 완전 망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과정 망하는 과정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다 잃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간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뭐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갖다가 다 공격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저 봐라, 저 놈은 안 되는 놈이다. 역시 쟤를 왜 시켰냐. 쟤는 다시는 드라마 시키면 안 된다.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너는 다른 일을 앞으로 알아봐라. 너는 이쪽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너는 재능이 없다. 너는 해도 안 되는 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드라마 하나 망하면은 회사를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온갖 따가운 눈총들, 그 우리 회사 1년치 말아먹은 저놈, 이런 시선들을 모든 직원들이 보내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니기 힘들어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그때 그냥 호련히 그래서 어딘가 떠났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제가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으로.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동서로 횡단하는 800km 걷는 길이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 우리나라 시내주에서 부산 가는 거리인데 거기 뭐 산 나오면 산 넘고 뭐 물 나오면 물 건너고 뭐 이런 길입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저는 안 됐고 뭐 컴퓨터 이메일도 못 보고 뭐 TV도 거의 못 봤어요. 마을마다 뭐 좀 쉬는 산장 같은 데서 쉬고. 처음에 한 일주일은 걸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데 걸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드라마 망친 놈들, 나를 방해한 놈들, 이 드라마 잘 안 되게 한 놈들, 막 원망 막 생기고 계속 증오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하루 열 몇 시간씩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 단순한 걷는 행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런 게 잊혀져 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복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 드라마 하면서 뭐가 했었고 점점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길을 걷는 나의 행위와 드라마를 만든 나의 연출이라는 사람으로서 행위와 일정 정도 겹쳐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길을 걷는 것도 내 의지고 멈추는 것도 내 의지고 정말로 완주하게 되면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누구 하나 저한테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방해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저 드라마를 할 때도 누구 하나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저는 저기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름 제 판단에 의해서 다 스태프들이 움직였고 중간에 작가가 교체됐지만 역시 그것도 제 의지였고 따지고 보면 누구 하나 저한테 강요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원망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저 고생했지. 자, 다음 드라마 열심히 해봐라 라는 말은 고사하고 수고했다. 잠시 다른 부서 가 있어라 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좌천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망하면 가는 부서가 있어요. TV 주조정실이라고 최종적으로 모든 그 프로그램이 송출될 때 무사히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열 몇 시간을 TV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만.
거기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두 번 죽은 거죠 그때. 그래서 그 부서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맨날 TV 봅니다. 저희가 말은 드라마 PD지만 TV 잘 안 봅니다. 뭐 영화는 가끔 볼지언정 특히나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 거의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술 마시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별 수 없이 계속 보는 거예요. 뭐 내가 평상시 안 보던 생활 정보 프로그램, 무슨 아줌마들 보는 뭐 생생 정보통, 그러니까 3, 4개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MBC에서 하는 뭐 기분 좋은 날, 뭐 이런 아침 방송들, 뭐 예능 프로 다 보게 돼요. 다 보게 되는데 막 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 TV 시청자들은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반대의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드라마를 만들 때 항상 나의 자아 실현만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꿈꿔왔던 이야기, 내가 평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계속 마음속에서 담아왔던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구나. 정작 대중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고민하지 않았구나. 즉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소통을 해야 됐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이라도 소통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제가 조금씩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쓴 글도 사람들과 나누고 댓글도 보면서 또 제가 다시 깨달음도 받고 또 이제 조금씩 요리라는 것도 배우면서 남들과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을 좀 익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귀를 이제 1년 후에 했는데 어쩌어쩐 상황이 돼서 드라마를 하나 맡아라 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드라마를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들면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나를 되도록 죽이는 거였어요. 나의 취향, 내가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나의 연출로서의 모든 감 이런 것들을 좀 죽이는 거였어요. 나를 죽이고 남을 얻자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대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이거 와닿게 할까 고민하다 이거는 재벌가에 들어가서 짓밟히고 있는 한 여자한테만 무조건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시청자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면 이 드라마는 성공하겠구나. 즉 이 땅의 모든 며느리 올케들한테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켜줘야겠구나. 이 드라마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의 개인적 취향을 다 뒤로 한 채 그 하나의 관점에만 모든 걸 몰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해를 품은 달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제 관점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전에 그럼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뭘까? 이거는 왕과 무녀라는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제인데 왕과 무녀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소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나가면 여기서 뭘 보고 싶어 할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말되게 자꾸 막 억지로 막 꿰 맞추느니 그러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키워드를 순정으로 잡았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또는 느끼고 싶어하는 것 또는 회상하는 것 그 순정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아주 잘 잡아내면 이 드라마는 성공할 수 있겠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왕세자, 왕, 그 이야기.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비현실성은 그대로 갖고 가자. 그리고 아예 가상의 얘기라는 걸 처음부터 까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순정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모든 걸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 드라마는 하나하나. 그리고 비현실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오히려 살려야겠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꼭 풀고 나갔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나가는 2012년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갖고 흔들리지만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젊은 왕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면 성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아바마마? 발을 정해 둘 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자의 조선은 그러할 것이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공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재미보다 사실 공감이 우선입니다. 공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청자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찾아낼 것이냐를 늘 고민하는 것이 드라마 PD 역할입니다. 그전에도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피부로 잘 못 느꼈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제가 큰 실패를 겪어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최근에 또 몇 년 사이에 저는 사실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강의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TV 화면이 커졌어요. TV 화면이 커지고 해상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HD 화면이 나왔고요. 옛날에 SD 화면일 때 화질이 좋지 않을 당시 또 TV 브라운관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을 당시에는 배우들이 무조건 이뻐야 돼요. 눈도 큼직큼직해야 되고 얼굴도 요만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눈빛이. 화질이 좋지가 않고 TV 화면이 작으니까 장동건처럼 왕방울 눈이 아니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화질이 좋아졌고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눈빛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잘생긴 배우 열공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연기자의 본질은 뭐냐면 잘생긴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로열 패밀리 처음 시작을 할 때 캐스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성, 염정아 이렇게 막 캐스팅을 하는데 당시 회사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 조인성 이런 애 못 잡냐? 왜 김태희 못 잡냐? 근데 그 드라마가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런 아주 뭐 꽃미녀들의 어떤 나오는 A급 스타들은 없었지만 전부 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드라마가 화제가 된 것 역시 연기자들의 엄청난 연기 내공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가수다가 나갔어요. 나는 가수다 나온 가수들 얼굴 보시면요. 과거에는 TV 출연할 수 있는 가수들이 아니에요. 저희 미사리나 이런 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미사리 가서 라이브 하셔야지 TV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열광을 하는 거죠. TV에서 사람들이. 음향 시설도 좋아졌고 이젠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이미지 조작이나 어설픈 마케팅으로 절대 지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컨텐츠로는. 대중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냐? 저는 사실 성공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 이게 저도 참 아직 어려운 개념이라 연구 중인데요. 매력 있는 사람이 뭘까?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개성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수현 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잘생겼나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잘생긴 뭐 장동건이나 원빈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뭐 키가 아주 크고 무슨 몸매가 아주 좋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하거든요. 연기를 물론 잘하죠. 근데 뭐 연기 선수들은 뭐 또 많이 있으니까 단지 그것만으로 그다음 매력이 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수현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오디션을 봅니다. 신인 배우들.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참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는데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안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연기도 조금 그보다 못하고 외모도 그보다 조금 덜한데 왠지 오디션 보고 집에 돌아오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걔가 생각나요. 그럼 또 부릅니다. 또 부르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냥 불러보내요. 그럼 또 생각나요, 걔가.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제가 단막극을 하던 시절에는 신인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오디션을 해서 신인들을 많이 키웠는데 초반에 그런 식의 미팅을 해서 잊혀지지 않은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완전 신인이었어요. 이빨 교정기도 끼고 있었고 외모는 조금 개성 있는 편인데 뭐 아주 예쁘다고 볼 수는 없고 신인이니까 당연히 연기를 못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주위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돼. 야 쟤 뭐 어떻게 돼. 물어보니까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까였대요. 오디션에서. 그래서 애가 약간 울렁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 자꾸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왠지 모르지만 매력이 있어요. 또 불렀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이 느낌이? 한번 확인받고 싶었어요. 만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있어 매력이. 야 며칠 후에 또 다시 와봐라. 다시 만났어요. 몇 번을 걸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캐스팅을 해서 그 친구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수혜예요. 그 친구 데뷔작을 제가 이제 연출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매력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다 꿈꾸고 계시겠지만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뭐 스펙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과 상관없는 스펙을 자꾸 쌓고 이력을 쌓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 네가 본질적인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인간적으로 네가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혼자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나를 끌어줘야 돼요. 누군가와 어울림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매력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실패를 하고 나서 스페인을 갔을 때 경험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은 제 나름의 인생 신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념도 아름답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체념이라는 단어를.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실패를 했고 늦은 나이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드라마로 조금 빛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포기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에이 그래 이까지 더러운 세상 에이 안 해버리고 말아 이제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실패를 하면 포기를 합니다. 체념은 말이죠. 체념은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랑 포기는 달라요. 버리는 건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기 시작하면 남이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간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도권 수업을 통해서 계속 뭔가 쌓아갑니다. 내 안에. 계속 뭘 쌓아가면서 내가 뭘 만들어야지, 뭘 해야지, 난 이걸 할 거야, 내 꿈은 뭐야, 이 얘기만 합니다. 남을 보지 않아요. 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건 내 안에 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풀어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천재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한테서 뭔가를 얻고 기운을 얻어서 그걸 자기화시켜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체념을 하십시오. 체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문제점을 느끼고 나를 버리고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남과의 소통을 우선시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체념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과정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인도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인 크리슈 나무르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변화란 나의 내적인 과정에서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착한 사람 못 됩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를 인식해야지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제까지를 인식하면은 그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아 이제까지 이 모든 실패는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식하고 자기를 버리면은 저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공이라는 개념이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시도하시고 체념하시고 자기를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실패에 대해서 냉혹한데 사실 그것도 불만이에요. 이 세상은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시도하시고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언젠간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영역에서 다시 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서 거기서 또 다른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